제1회 회계생활과 회계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분석 인증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학 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 과장님 좀 저쪽으로 하시고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주시죠. 네, 학 과장입니다. 많이 힘든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 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낸 걸 알고 있어요. 그 점에서 참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워낙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모배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그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기업에서도 그런 인재들을 아마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과에서 1회 회계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분석 대회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교수님들끼리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한 1회에 걸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학기 내년부터는 수업에도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괜히 마이크를 줘가지고 까먹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첫 시작점을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장들 하지 마시고 준비한 대로 잘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아마 학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시상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상은 회계세무학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경영대학에서 주는 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그 순서상에 학과장 행사 말씀이 없었는데 제가 불시에 부탁을 드렸는데 마치 준비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준비된 학과장님 같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과장 개인 사비로 이걸 마스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홍영은 교수님,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정기희 교수님, 그리고 이명건 교수님, 서영미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부탁을 드리고요. 첫 번째 팀은 김수총 팀입니다. 나와서 발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진행되는 동안 절대 마스크 벗지 마시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붙어 앉지 마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분석 경진 대회 첫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된 회계세무학과 김은총, 이수연입니다. 네, 저희는 복리 후생비가 경영 성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텐데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주제 선정 배경, 선행 연구 및 가설 설정을 시작으로 연구 설계,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결론 및 한계점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과거에 비해 생활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시민의식도 함께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밑에 보시는 지표와 같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선호하는 직업, 그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게 이제 복지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인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실망스러워하는 부분이거나 불만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복지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지표들을 통해 저희는 복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연 직원 복지에게 더 노력하는 기업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 내 복지가 향상되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기업에 대한 애사도나 소속감을 더 가지게 되어 직원 개개인의 능률들이 더 향상되어서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사 내 복지는 저희가 회사 내 복지의 기준을 복리후생비로 잡게 되었고, 이제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업 가치와 경영 성과로 이렇게 두어서 저희는 복리후생비는 경영 성과와 기업 가치의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는 전제로 이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가설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행 연구 보시면은 복리후생비의 지출 수준은 이제 매출 및 영업 이익 성장성과 기업 가치의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저희가 전제한 것들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선행 연구들을 보시면 복리후생비는 토빙큐, 즉 기업 가치와는 이제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이제 복리후생비와 ROA의 이제 관계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복리후생비의 지출이 많아지면 기업 경영 성과가 높아진다는 저희와 전제와는 반대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 선행 연구에서는 종업원에게는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이제 간접적인 보상의 형태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본 연구들을 토대로 저희가 세운 전제와는 반대되는 선행 연구가 존재하고 경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성과 지표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들의 시사점을 통해서 저희는 가설 두 가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설 첫 번째는 복리후생비는 경영 성과와 양의 관계를 가진다. 가설 두 번째는 복리후생비는 기업 가치와 양의 관계를 가진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참고한 선행 연구에서는 투자 증대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해서 독립 변수의 증가율을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참고한 선행 연구에서는 지출 규모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해 독립 변수의 지출 규모에 해당하는 범위 변수를 넣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세운 연구 모형입니다. 저희는 연구 모형의 경영 성과로는 ROA, ROE,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기업 가치를 대표하는 변수에는 토빙표를 사용하였습니다. ROA와 ROE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평균 총자산으로 나누어 주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정기 총자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토빙표는 원래 부채의 시장 가치와 자본의 시장 가치를 더한 값에 총 자산을 나누어 주는데 부채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시가총액과 부채 총값을 더한 값에 총 자산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분석 기간은 IFRS 도입된 이후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앞에 선행 연구 첨부가 되지 않은 선행 연구에서 제조업에 한해서만 복리후생비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서 제조업에 한해서만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2월 결산 법인이고 회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자본 잠식이 없는 기업, 그리고 이제 모든 자료 입수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부분 기업을 구성하여서 최종 분석 대상은 7,507개의 후보를 추출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술 통계량 결과 값입니다. 이거를 표로 정리해 보았을 때 평균값과 중위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였을 때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ROA, ROE, 그리고 매출액,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값들은 모두 유의한 결과로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토빙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토빙큐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계분석 결과표입니다. ROA, ROE,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토빙큐 결과값을 한 곳에 모아서
나타낸 표입니다. 보았을 때 경영 성과로 나타내는 ROA, ROE, 매출액,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가 유의미하게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토빙큐 역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분석의 결론과 한계점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경영 성과와 기업 가치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로서 유의미하게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조업에 대해서 경영자가 복리후생비를 사용하는 것을 지출을 유도하는 근거로서 저희가 분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의 한계점은 제조업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을 보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판관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관계를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후에 어느 정도의 복리후생비가 지출되었을 때 더 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후에 연구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행사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세 팀이 다 발표를 하고 나서 각 심사위원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각 팀별로 총평란에다가 코멘트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집을 해서 한꺼번에 생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임 팀입니다. 발표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 심사위원 교수님께서는 이 저에 대한 멘트 있으면 이렇게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차 한국예술공학과 기업분석 경진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된 장필규 신소연, 소연정. 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 주제로 광고 선전비가 기업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면 토론 및 연구 배경까지는 제가 발표를 하고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연구 방법 및 표본의 선정은 신소연 학생이 발표를 하고 실증 분석 결과 결론을 유현정 학생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혜진쌤 혹시 광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광고는 어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등을 세상에 알려 소비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정보 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기업이 광고를 하는 목적은 광고를 통한 매출을 상승시키고 매출 상승을 통한 이윤 창출을 위해 광고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광고를 한 편 보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TS는 부드럽게 곱곱 깔아봐라
방금 보신 광고를 방금 광고를 보시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탈모가 있으시다면 이 광고를 보시면 아마 저 샴푸를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취생으로서 큰 소비를 하여 저 DS 샴푸를 구매하여 탈모 예방을 하기 위해 오늘 아침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심에서 광고하는 신라면을 점심으로 먹고 동서식품에서 광고하는 한우를 디저트로 먹을까 생각을 하였고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나이키 신발을 신고 오늘 발표를 하러 왔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광고는 제품의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게 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선행 연구를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차크라바티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 광고 투자는 제품 선택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고 손종학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보면 광고 집중도는 기업 성과에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고 집중도는 매출액분의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러나 최종호 교수님의 결과를 보면 재무 성과에 유리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고 스팀 캠pen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재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혼재된 결과가 나오는데 혼재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한 결과를 다음 광고를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혁신은 자연스럽다. SK 이노베이션. 아까 이 광고와는 차이가 있으심을 주실 겁니다. 혹시 이 광고를 보시고 SK 이노베이션의 다시 발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SK 이노베이션의 혁신을 구매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고 태양광 발전 주유소를 구매하고 싶은 분 또한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 이 광고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광고를 몇 번 보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SK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은 광고를 통하여 매출을 상승시키고 그 매출이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광고가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고 그 기업이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란 고민이 저희는 또 생겼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좀 더 깊은 생각을 저의 뒤를 이어줄 신소연 학생이 말씀드릴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TS 샴푸 광고와 SK 광고를 제조업 내 산업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소비재 기업과 산업재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기업의 특성을 알아보면 샴푸 등과 같이 생활용품의 소비 속도가 빠른 재화를 판매를 하고 있고 고객은 어디에서나 가능한 일반 대중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중들은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배심이 되게 심한 편이어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단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제품을 판매합니다.
산업재 기업의 고객은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소비재 기업의 고객인 일반 대중보다는 그의 수가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고 이 고객 기업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선행 연구를 더 살펴보았는데요. 제조업 내 산업에 따른 광고 집중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쪽에 샤빈네 한문의 연구 결과와 헤르비그 교수님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산업재 기업의 광고 집중도가 소비재 기업보다 더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의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조기업 내 산업에 따라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제조업의 광고 선정비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되는 이유가 제조업 내 산업을 따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 의문점이었던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산업재 기업이 소비재 기업보다 산업재 기업이 소비재 기업보다 더 광고 선정비와 매출액 간의 관련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가설을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모형은 종속 변수를 매출액으로 두었고 관심 변수를 상호작용 변수로 두었습니다. 이 상호작용 변수는 산업더미 변수 곱하기 광고 선정비인데 산업더미는 산업재 기업에 속하면 1을 부여하고 소비재 기업에 속하면 0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상호작용 변수가 산업재 기업과 소비재 기업의 광고 선정비의 구분을 하기 위해 저희가 관심 변수로 상호 변수를 넣었고 이 상호작용 변수와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의의 값을 가지게 된다면 산업재 기업이 소비재 기업보다 그 관련성이 더 낮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본의 선정을 짧게 말씀드리면 기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코스피에 상장한 제조기업 중에서 소비재 기업은 서비스업, 유통업, 섬유의복, 음식료품을 하는 기업으로 산업재 기업은 코스피 200에서 중공업과 에너지화학, 철학 기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결산인 기업,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검사 의견이 적정인 기업, 데이터 가이드 내에서 자료가 수집 가능한 기업으로 선정하여 최종 표본 총 3,597개를 가지고 연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와 결론에 대해서 연장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3의 주요 변수 기술 통계의 표본의 양을 보시면 3,597개로 모두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평균값과 중위값이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연구 표준의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단위의 평균값이 약 35%로 이는 산업재 기업이 속하는 기업의 수를 의미합니다. T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T테스트를 시행한 이유는 산업재 간의 기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조원들끼리 따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테스트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결과로는 광고 선전비와 매출액 간의 평균액의 차이는 소비재 기업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변수들의 평균값 차이 또한 존재하였고 그 값이 P값이 1% 이하로 모두 유의미한 값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두 가지 산업 간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 5의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 분석은 광고 선전비와 매출액 간의 관련성이 음의 관계로 나왔고 P값이 1% 이하로 유의미한 값입니다. 하지만 이 값은 그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나 인과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표 6의 광고 선전비와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광고 선전비와 매출액 간의 관련성은 음의 관련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기 보시면 P값이 10% 이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F밸류는 2273으로 매우 높고 유의미한 값이며 조정 R스퀘어 또한 0.85, VIF 최대값 또한 1.58로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산업 간의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혼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7의 상호작용 변수와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상호작용 변수와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P값 또한 5% 이하로 유의한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F값 또한 1.68로 매우 높고 유의한 값이며 앞의 표와 마찬가지로 조정 R스퀘어도 0.8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앞서 진행한 연구들을 통해 처음에 세웠던 광고 선전비와 매출액의 관련성은 산업재 기업이 소비재 비교보다 더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 모형에 고려하지 못한 문제 가능성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표본 범위의 문제는 코스피 기업 중에서 소비재 기업을 선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완전히 산업재 기업과 대비되는 기업이 아닌 모호한 기업 또한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애매한 부분이 불명확한 결과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의 문제로는 통제 변수로 시장 점유율을 넣는다면 더 정확한 연구 모형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속 변수의 문제로는 산업재 기업은 광고 선전비와 주식 수익률을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SK이노베이션의 광고를 보면서 공장을 살 수는 없지만 그 회사의 주식은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저희가 부족해서 못했던 통제 변수와 종속 변수의 문제로 인해서 연구 결과에 부족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추후 세스 공부를 조금 더 한 후에 이 연구를 좀 더 완벽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의 공헌점은 광고 선전비와 매출액 간의 관련성이 산업이 구분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혼재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추후에 광고 선전비와 매출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산업 구분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연구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조까지 발표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발표조 와이어 벤처스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발표 시작해도 될까요? 저 미친 아니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업 분석 경진대회에서 참가한 와이어 벤처스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양소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이름표 보이시죠? 이 이름표가 바로 저희 이제 뒤로 발표할 순서를 나타낸 것입니다. 저희는 이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요, 서론, 가설서 결정, 연구 모형, 연구 설계, 분석 결과, 결론, 한계점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서론과 가설 설정은 제가, 연구 모형과 연구 설계를 옆에 강다인 팀원분이, 분석 결과는 그 옆에 류아연 팀원분이, 결론과 한계점은 제 뒤에 있는 이영 팀원분이 이제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1년 전으로 돌아가서 1년 전 딱 이맘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였던 키워드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저희 그때 가장 이렇게 뜨거운 핫 이슈였던 게 바로 불매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2019년 7월달 기사인데요. 일본 정부의 경제 그 수출 규제에 따라서 시민들이 일본 불매운동을 하자는 그런 관련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를 슬로건을 내세운 일본 불매운동 포스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 기사가 2020년 8월 15일 며칠 전 기사인데 1년 동안 저희 불매운동 결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지난 1년간 23곳이나 폐점을 하였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위에 일본 소비재 수입도 전년 대비 30%나 감소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진흥센터에서 2020년 7월 13일부터 16일 동안 진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불매운동을 동참하고 있습니까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75%나 되고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앞으로도 계속 불매운동을 진행할 생각이 있는가에는 70%나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구매 포기한 경험이 있는 분야에는 패션이 56%로 가장 높았고 그 뒤가 주류가 43%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 뒤가 생활용품, 식음료, 화장품이 순서대로 37, 36, 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런 불매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작년 2019년 7월에 일본에서 반도체와 디지털 관련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관련된 소재의 수입 의존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러한 발표는 엄청난 큰 타격이었고요. 그럼 보복성 수출 규제에 화가 난 저희 시민들이 그러면 일본 물건을 사지 말자 이렇게 불매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불매운동이 한창일 8월달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래서 더욱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을까?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타격을 받았을까? 이제 쉽게 되게 어렵지 않게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많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일까?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큰 규모의 타격을 받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계 일본 기업과 그에 대체 가능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삼았고요. 첫 번째로는 한국계 일본 기업은 불매운동 전보다 후에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반대로 한국계 일본 기업의 대체 기업,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불매운동 전보다 후에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연구한 연구 모형은 이 강다인 팀원분이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모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P는 매출을 의미하고 매출을 전년도 총 자산을 넣은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MD는 불매운동 전후 범위 변수이고 연도 범위 변수를 사용한 값으로 설정하였고 불매운동 후에 2019년에 속하면 1이고 불매운동 전이 2018년에 속하면 0의 값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지지는 광고 선정비를 의미하고 광고 선정비를 매출로 넣은 광고 선정 비율을 값으로 설정하였고 내부는 부채를 의미하고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는 부채 비율을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MC는 전년도 매출을 의미하고 전년도 매출을 전전년도 총 자산으로 나누는 값을 설정하였고 사이즈는 기업 규모인데 총 자산을 자연도구의 취약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옆에 표는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한국어로 되어 있는 전수명을 영어로 의미한 것으로 약간
선행 연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지의 경우 광고 선정비 지출 규모가 기업 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박병락의 연구를 통하여 광고 선정비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연수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의 경우 부채 비율이 높을 경우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신양국의 연구와 부채 수준은 자본 구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 구조 내에 부채가 많을 경우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준의 연구를 통하여 부채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연수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MC의 경우 정기의 매출액 증가는 차기 매출액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액 증가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무기관 등의 연구를 통하여 정기의 매출액이 단기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변수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이즈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경영 성과의 약액관계는 커진다고 보거나 박영석 등의 연구를 통하여 기업 규모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변수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형에 적용될 표본들의 선정 조건 및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계 일본 기업은 표본 선정 조건을 일본 브랜드의 자회사인가, 부자가 일본인인가, 일본 회사와 합작한 회사인가, 일본인 임원이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일본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인가, 감사견이 작성한 회사인가를 기준으로 하였고, 표본 선정 과정은 자동차, 전자, 화장품 및 제약, 의류 이렇게 4가지 산업으로 선정하였고, 표본 수가 제한적이어서 12월 외에 결산인 기업들 반영하였습니다. 파이썬 다트 TS2000을 이용해서 표본을 추출했고, 구매운동 기간이 2019년 7월 4일부터 시작돼서 구매운동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본 기간을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채 기업은 표본 선정 조건을 대표자가 한국인인가, 회사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는가, 한국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인가, 감사견이 적당한 회사인가를 기준으로 하였고, 표본 선정 과정은 한국계 일본 기업과 동일합니다. 데이터는 TS2000을 사용할 때는 법인 구분을 한국 기업으로 코스피 코스닥이랑 외부 감사 대상 법인 이렇게 하였고, 일본 기업은 외부 감사 대상 법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목은 재무상 상세 항목 분류에서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광고 선정비를 자료기간 2016년부터 2020년 3월까지로 하여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TS2000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기업이랑 저희가 설정한 자료 연도들 중에서 모든 연도가 데이터가 값이 나오지 않는 기업은 각 중간고시 시스템에서 수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연 팀원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운 가설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한국계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에 대한 기술 통계량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 SPP와 NC의 평균과 중위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즈에서 제3분위수와 최대값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기업 규모를 작은 것을 왼쪽, 큰 것을 오른쪽으로 두었을 때 오른쪽에 분포하는 기업의 소본을 많이 추출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NB의 값이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택한 더미 변수의 값이 0 또는 1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이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지의 값이 최소값이 0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모두 0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한 표본에서
광고 선정비가 없는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값이 0이 나왔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GG와 LEV는 평균과 중위수의 값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어슨 상당계수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P값이 0.1보다 작다면 별표 하나, 0.05보다 작다면 별표 2개, P값이 0.001보다 작다면 별표 3개를 두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조금 더 상관관계가 유의하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표본의 개수가 일본과 한국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불매운동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표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표본의 개수를 더 늘려서 일본의 상당 개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회기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일본 기업의 표본으로 사용된 것은 150개, 표본으로 불러온 것은 150개로 동일하고 한국 기업 역시 표본으로 불러온 것이 238개, 사용한 것이 238개로 동일합니다. 또한 P값을 보면 F값이 50.94 그리고 이에 대한 P값이 0.000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 역시 F값이 510.08 P값이 0.000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세운 모형이 그래도 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R스퀘어 값이 0.9로 높다는 점을 보아 저희의 모형에는 설명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의 변수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선 NB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B의 회기 개수 값이 음의 값이 나왔고 한국은 양의 값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P값이 매우 작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가설 1, 2를 지지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래프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사분위수가 일정한 방향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본과 한국으로 나눠서 발표 결과를 분석해 보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산업별로 나눠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산업별로 분석할 때도 이 결과와 유의하기 때문에 다른 점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은 전자, 자동차, 화장품, 제약, 의류로 분류하였지만 일본 의류의 표본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의류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량은 앞선 기술 통계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면 일본이 조금 더 유리한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표본이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의 경우 NB의 회기 개수 값이 양의 값을 띠고 있고 이에 대한 P값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전자 기업의 가설 2를 지지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VIF에 대해서 잠깐의 설명을 드리자면 VIF의 값이 높을수록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R스퀘어 값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은데 저희는 보통 1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중공선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자동차의
R스퀘어 값이 0.3320으로 매우 작은 결과가 나왔는데 R스퀘어 값이 보통 0.4보다 적다면 이 값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제약 산업에서 R스퀘어 값이 높은 값이 나왔고 또한 NB 변수의 해기 개수 값이 음의 값, 양의 값이 나왔고 그에 대한 P 값이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해서도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나 표본의 개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 일본의 감사 보고서가 나온다면 그 값을 추가해서 표본의 개수를 어느 정도 맞춰서 다시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결론과 한계점에 대해서 이영 팀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한계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의 일본과 한국의 통합 회귀 분석 결과를 다시 보면 F값이 일본의 경우 F값이 50.94로 나타났고 P값이 유의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스퀘어 값과 어저스트 R스퀘어 값이 0.6 정도로 나타났고 NB 변수가 음의 값을 띠고 있고 그리고 P값이 0.06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의 첫 번째 가설인 한국계 일본 기업은 불매운동 전보다 후에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가설 1이 지지받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F값이 500 정도로 나타났고 P값이 유의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스퀘어 값과 어저스트 R스퀘어 값이 0.91 정도로 1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났고 NB 변수가 양의 값을 띠고 있고 그리고 P값이 유의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의 두 번째 가설인 한국계 일본 기업의 대체 기업은 불매운동 전보다 후에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설 2도 지지받는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결론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파이썬 교육 과정을 통해 파이썬으로 다트 전자 공시에 있는 재무제표를 크롤링하기를 코드를 저희가 배운 것을 적용하여서 재무제표를 엑셀 파일로 불러오고자 하였으나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불러오는데 성공하였는데 일본 기업들은 불러오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를 그 다트에 한국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로 재무제표가 올라와 있는데 일본 기업들은 감사보고서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와 관련된 코드를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을 불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해결하고자 파이썬 강사님께도 도움을 요청해보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이 짜신 그런 코드도 적용을 해보았는데 결국에는 불러오지 못하여 결국에는 저희가 다트에 있는 감사보고서에 있는 재무제표를 엑셀 파일로 이렇게 일일이 다 작업을 하는 그런 약간 힘든 작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 TS2000으로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수월하게 표본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한계점으로는 저기 보이시는 기술통계랑 자료가 일본의 의류 기술통계랑인데요. 표본이 보시다시피 2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본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류 산업끼리는 비교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후로 1년씩 각 2년의 자료만 수집할 수 있어서 표본의 개수가 적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그렇게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구 모형을 찾는데도 선행 연구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점은 보시다시피 일본 기업들은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3월이어서 원래는 12월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12월 결산월인 걸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되면은 일본 기업들 표본으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3월인 것도 12월로 가정을 하고 표본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FR 코리아가 저희가 알고 있는 유니클로라는 기업인데요. 보시다시피 결산월이 8월이기 때문에 저희의 연구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유니클로가 매출의 변화가 눈에 띌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저희의 표본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파이썬과 사스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고 그리고 저희의 주제가 표본을 많이 선정할 수 없는 주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점도 많지만 그래도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양한 시도를 해서 끝까지 연구를 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세 팀의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계를 고기 선생님 집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수님들께서 하신 이 총평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저도 아마 똑같이 느꼈는데 오늘 세 팀이 발표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발표의 수준이 학부 수준을 뛰어넘어서 대학원에서도 한 3, 4학기 정도 되는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교수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오류나 문제점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 정도 시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제가 볼 때. 완벽한 연구를 해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교수님들도 논문을 주로 써서 평가를 받지만 완벽한 논문을 쓰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논문을 쓰면 그 다음 후속 연구를 할 게 없죠. 그죠? 완벽했는데 1+1은 일하는 걸 판명했는데 그 다음 1+1을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그런 도전의 세계로 지금 발을 디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과정들은 사실 학부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에서 다뤄요. 여러분들이 대학원 이야기를 하면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부 때 회계원리, 중급 회계, 고급 회계를 배우고 대학원에서는 초고급 회계를 배우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복리후생을 많이 주는데 우리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죠. 복리후생비라는 대칭광고 배웠잖아요. 복리후생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자.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광고를 많이 하던데 광고를 하면 기업의 매출액이 높아져서 기업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자. 이렇게 논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죠.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통계도 조금 필요하고 통계 패키지 운용하는 기본적 능력도 좀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로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게 우리 대학원이에요. 초고급 회계, 울트라 회계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우리 교수님들 마찬가지고 이번 방학 동안에 첫 번째 파이썬 특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CS 프로그램도 배우기도 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도 배우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이 발표대회를 했죠. 그런 과정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해낼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노력하시면 훌륭한 우리 학부 수준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구자로서 능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매진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코멘트 하신 교수님도 대체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격려하신 내용이니까 제가 대표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